식사 맛있게 하셨죠? 너무 맛있게 하셔서 또 조심히 어떡하지? 자, 교재 60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이죠. 조건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불법 조건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 교재도 예가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얘는 이런 거잖아요.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인데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얘도 어떻게 해요? 무효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1억을 뭐죠? 받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조건이 무효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 2번 기성조건이 나오는데 기자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보시고요. 기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조건 없는 법률이 되고 조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기정조가 되고요.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그 법률 무효로 한다. 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기해무가 되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문으로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 불능조건이죠. 불자에다가 동글방에 치고 불자에다가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이게 뭐죠? 불능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글방에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요? 불해조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무효로 한다. 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불정무가 되는 거죠. 불해조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불정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한 얘기고 5번도 당연한 얘기죠. 6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거 밑에도 두 번째 보시면 채무의 면제나 유효증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동의가 있다면 단독행위에도 무엇을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거나 채무 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무엇을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우측에 이제 상당히 두 번째 줄 3번이죠. 일단 해제인데 해제 경우에는 단독행위죠. 그죠?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해제는 뭐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형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면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해제권자가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형태의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제 같은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단독행위가.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에다가 조건까지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고요. 이러한 형태의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주의를 뭐 하잖아요? 불안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가 할 건지 말 건지 뭐 할 일이에요? 결정할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데 유효하실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정지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그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X인 거예요. 해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되는 경우에 해제 조건이다. X.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되는 것은 오히려 무슨 조건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또다시 별도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부터 얘기죠.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조건은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고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순간 해제가 되는 것이고 굳이 해제한다고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의사 표시할 필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는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나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어음수표에 나와 있는데 어음수표는 시험에 나올 건 아니죠.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고요. 다만 어음보증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는 있고요. 7번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을 했고 갑이 보니까 꼼짝없이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집에다가 불질러서 공부를 못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험 보는 날 문에다가 무찔해가지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8번의 양거리를 봅니다.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입니다.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실을 방해한 때에는 집에다 불 지르고 집에다 뭐죠? 감금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을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돈 달라고 해야 되나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양가로 입원해가지고 두 번째 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방해시가 아닙니다.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시점. 만약에 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면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방해시 즉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뭐죠? X가 됩니다. 요새는 이제 이렇게 합격자 발표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나요? 문자 오나요? 문자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신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신문도 꼭 서울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신문 집에서 구독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서울신문을 살려면은 지금 저희 집 근방에서 각계장 가까운 데는 청량리역까지 나가야 돼요. 청량리역까지 나가서 역전에 가가지고 저 신문을 사서 봐야 되는데 항상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몰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죠. 그냥 발표하는 날이 되면. 자다 말다 해가지고 한 4, 5시쯤에 첫 버스 올 때까지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여름입니다. 그때 시기가. 그러면 이제 슬리퍼 신고 이제 반바지에 반팔 입고 이제 쫄리쫄리 청량리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신문을 딱 사요.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아침이죠. 차림은 뭐죠? 슬리퍼에다가 반바지나 반팔 입고 있죠. 갈 데도 없이 막 배회하다가 한 9시쯤 들어가면 또 저희 어머님 또 안 오면 이제 뻔하지 알잖아요. 그죠? 떨어진 줄 알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특징이 알아 누우세요. 알아 누우셔가지고 한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셔. 알아 눕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합격자 발표할 때 항상 그 기억이 나요. 떨어졌을 때 그 난감함 막 그런 게 나는데 졸릴까봐 재미로 말씀드리면 뭐죠? 시험 보러 가실 때 10월 27일이잖아요. 소변 조심하셔야 돼요. 소변. 왜냐하면은 요새는 뭐죠? 이렇게 커피가 인조약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또 커피도 뭐 킹 사이즈 해가지고 이따만한 거 막 이제 막 먹고 그러니까는 괜히 커피 잠 깬다고 정신 든다고 커피 먹었다가 1시간쯤 지나서 몸 꼬이기 시작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몸을 꼬이면 어떻게 이제 끝난 거죠, 뭐 게임이. 그죠? 근데 저희 사법시험은 지금 다르지만 저희 때는 8과목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4과목, 오후에 4과목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시간을 40분 줬으니까 4, 4, 16이니까 160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40분을 시험을 봐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사법시험은 4월 달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인이 가장 취약할 때가 뭐냐면 봄하고 가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봄에 쌀쌀할 때 이게 아주 소비인이 자주 마렸고요. 가을 10월 27일 날 오습니다. 이게 은근히 쌀쌀해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뭐 녹차도 많이 마시고 이게 원래 추워지게 되면 소변을 못 참게 되거든요. 근데 4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근데 이제 여의도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재미로 드리는 거예요.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또 사법시험은 여학생이 없었어요. 여학생이 없는데 법대 다닌 여학생이 없었지 그때는. 근데 제 뒷자리가 여학생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저는. 왜냐하면 여자 근처를 가보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그냥 뒤에 여학생이 시험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 저는 진짜로. 그리고 또 이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시간 40분을 시험 봐야 되는데
30분쯤 되니까 이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개성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게 막 이제 강해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소변이 많아가지고 몰라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시험 보다가 이 지지배가 미쳤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내가. 근데 막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은 그 중간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절대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시험 포기한다 해도 못 나가요. 원래는 못 나가요. 근데 2시간 40분 동안.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한 30분 전에서 막 이러더니 막 이제 좀 있으니까 막 막 책상을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다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소변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감독관들이 그 비닐봉다리를 들고 왔어요. 그때 사법시험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봉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손 들면 줘요. 그러면 이제 오줌을 싸고 이렇게 좀매서 주는데, 문제는 그 뭐냐면 지금도 말도 안 되는데, 남자들이 주로 시험을 보니까 그 비닐봉다리가 남성용이야. 길쭉해 이렇게. 뭐죠? 우산 꼽는 거 있죠? 그죠? 그거 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 들면 주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소변을 한 다음에 끌어가지고 좀매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성은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비닐로가 구조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감독관이 3명이 있는데 남자니까 막 이 사람들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이제 막 안 되겠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시면 내보내주겠다고. 원래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싫어요. 막 이러더라고. 싫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막 이제 한 30분 넘게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관이 안 되겠으니까 그 바켓스를 갖다 줄 건데 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제 뒷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켓스가 양철 바켓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독관이 들고 와가지고 주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앞에 있는 저는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보이진 않는데 그걸 들고 뒤로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폭포가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자 발표를 하면 수험번호는 잘 모르지만 그 교실에 본 사람 한 명도 못 붙었어. 100%다 떨어진. 이렇게 학교자 수험번호 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번호 근방에서 거의 한 뭐 중간에 학교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지지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거야. 그때도 제가 싫어지고 뭐랬지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그 학생한테는 뭐 중요할지 모르지만 남들도 피해봤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 시간도 없는데 막 근데 막 옆에서 막 그러고 있지 막 폭포 쏟아내지 마 이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점심은 중간에 먹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도시락 먹고 있는데 나가더라고 이 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오후에 때 들어올래나 그랬더니 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지는 시험을 잘 봤나 보다 그죠? 근데 지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소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그 킹 사이즈 원이 그거 먹지 마시고, 커피도 될 수 있으면 커피 녹차 이렇게 이노작용 있는 거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못되면은 그 소변 하나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인생이 아웃될 수 있어요. 그 웃긴 얘기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스타일이 그러신 분이어가지고 꼭 점을 보러 다니셨어요. 점을. 합격하나요? 만하나요? 이런 거. 근데 참 점쟁이 신기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한 애는 점쟁이도 떨어질 거라고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애 있잖아요. 그죠? 한 애는 점쟁이도 합격할 거라고 그래요. 그거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고정이 아니라 막 누가 영화 나오면 가서 보시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다 싶으면 점쟁이가 합격한다 그랬다. 합격하고 막 이러시고, 맨날 핑핑 놀고 실제로 공부 안 했으면은 뭐죠? 떨어진 거라고 그랬다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애가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점쟁이도 합격한다 그랬는데, 점쟁이도 그 오줌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얘기 생각나서 성경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밑에 9번은 이제 반대겠죠. 반대는 뭐냐면,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우려해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9번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호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죠. 여기서 뭐죠?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컨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조건부 권리의 보호에서 1, 속적 권리의 보호가 나옵니다. 조금만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합격을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꼼짝없이 뺏길 것 같아요.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시험 못 보게 방해해봤자 을은 합격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방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이 요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때 이러한 병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 거냐 문제인데 10의 1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누구죠? 갑입니다.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법 148조인데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갑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을 해하지 못한다,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행위는 일단은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효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병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조건부 권리도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148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가등기를 하죠. 그것이 뭐죠?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조건부 권리, 즉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했을 때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적극적 보호입니다. 일단 갑은 의무자는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의무자는 조건 성취를 뭐 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을은 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요 조건부 권리가 무엇도 됩니까? 상속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권리 해가지고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은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을이 저한테 왔어요. 야, 나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 사라. 아파트 얼마짜리인데 3억이라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자식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이라면 5천 원 주고 사면 되겠죠. 그래서 합격할 가능성이 많으면 뭐죠? 많이 줄 것이고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가등기 할 수 있는 거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가등기 담보가 뭐예요?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 뭐죠? 가등기 담보잖아요.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그것도 뭐죠?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상속도 되겠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시고 나서 가슴 아프게도 탈진하셔서 돌아가시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 받을 때 누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유가족들이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좀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뭐도 됩니까? 상속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조건 성취율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됐을 때 효과가 없어지는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조건 성취 입증입니다.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란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합니다. 따라서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므로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들내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보면 중학생인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진식으로 바꿔주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중간고사 때 10등 안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뭐죠? 불확실하니까 뭐죠? 조건이고요. 스마트폰 지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따라서 장래에 10등 안에 들면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놈 자식이 갑자기 그냥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자식아, 내가 언제 아빠가 지금 바꿔준다 그랬어, 자식아. 네가 10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고 했지라는 말은 저는 뭐임을 주장하는 겁니까?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정지 조건임은 효과 발생을 누가요? 다투는 자,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진정해가 진짜 뭐죠? 10등 안에 들으면 나중에 뭐죠? 기다렸다가 성적표 보여주겠죠. 자,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스마트폰 바꿔줘. 뭘 주장하는 겁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거죠. 누가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한입니다. 개념을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이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대차 기한을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로 정한다면 이것은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기한이 아니고 뭐죠? 조건이고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본다. 나와 있고 제가 열심히 전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불확정 기한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이죠. 그죠? 다만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죠. 오늘 밤에 뒤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뒤질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확정
약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해요. 그때도 뭐죠? 이행기한이 뭐죠? 도래한 거다. 따라서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했다는 사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기한은 뭐죠?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죠? 3번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하면서 2019년 5월 5일까지만 함께 살자. 이런 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지급일,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6번 기한의 도래에는 소급표가 없고요. 조심할 것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양가로 1번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교재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또 3번은 예외적인 거죠. 3번 무상임치. 임치계약이 뭐죠? 물건 보관계약입니다. 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물건을 맡긴, 보관시킨 임치인을 의미합니다. 이거 예외니까 따로 기억하면 되고. 자, 만약에 이런 법률행위가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요? 채무자가. 그렇지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상이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요. 유상이면 상대방에게 뭘 해줘야지만요. 손해배상을 해줘야지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뭐죠? 채무자고 을은 뭐죠? 채권자거든요. 근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무상이죠. 그러면 기한은 누구에게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만. 동의하시죠? 따라서 갑은 아무 때나 돈 생기면 미리 갚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 날 돈 갚기로 했어요. 근데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뭐죠?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기한은 누구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갑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돈 생기면 미리 갚아도 뭐죠?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자유롭게 뭐죠?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을 갚는데 이자는 1,000만 원이다. 이러면 유상이죠. 유상이잖아. 이자 받으면.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지? 그러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갑이 돈이 생기더라도 미리 돈 갚으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미리 돈을 갚으려고 할 때는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미리 돈을 갚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고, 이게 뭐예요? 중도상환 수수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면 무조건 뭘 줘요? 이자를 주니까, 유상이니까 은행 채권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미리 돈을 갚으러 가면 수고하셨어가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뭐죠? 중도상환 수수료의 뭐죠?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3번. 이제 기한의 이익에 뭐가 나오죠? 상실이 나오죠. 일단 사유를 보시면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 2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가 뭐죠? 채무자가죠. 특히 1번 담보를 누가 손상시켰어야 돼요? 채무자가. 또 담보를 누가 감소 또는 멸실을 시켰어야 돼요? 채무자가. 그 말은 뭐냐 하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담보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채무자가.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았는데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병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하는 바람에 건물에다 뭐 하는 바람에 방화를 하는 바람에 홀라당 불탔어요.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기한이 상실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채무자가. 얘는 채무자가 아니잖아.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켜야 됩니다. 누가 담보를 손상시켜야 돼요? 채무자가. 누가 담보를 멸실을 시켜야 돼요? 채무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채무자. 이때는 즉시 변제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채무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갑의 고의나 과실로 이 건물이 멸실됐다면 갑은 기한의 이익을 뭐예요?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을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담보를 누가 산송감소 멸실시킵니까? 채무자가 해야 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을 시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갑이 돈을 못 갚는다면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물권법으로 갑니다. 66페이지 오시면 물권법 해가지고 물권총론에서 물권 일반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 논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도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이 나오면 항상 세트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개념은 어떻게 잡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물권이다.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하죠.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개념도 대단히 뭐죠? 중요하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뭐죠? 대인권이라고 하고요.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이런 얘기죠. 양도한다는 거는 주체가 바뀌는 거죠.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뭐가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강한 양도성을 띠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보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함부로 양도하면 안 된다.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물권,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뭐 저당권이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게 되고요. 물권은 지배권입니다.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해서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초보 때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와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초보 때는 절대권, 상대권이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자, 물권이 지배권이라는 말은 물권자는 스스로 그 물건을 지배해서 직접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물권자는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지 않아요. 협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지배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협력을 해야, 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채권은 뭐죠? 지배권이 아니라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뜻은 이런 거죠.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채권 자체가 을에게 뭘 주진 않아요? 만족을 주진 않는 거죠. 갑이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뭐죠? 지배권이 아니라고 하고요.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이 동의를,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 물건을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뭐죠? 채권은, 물권은 뭐죠? 지배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거 있죠. 전세권 설정자는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 X.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말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방해되는 게 있다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제거를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는 방해 제거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임대인은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 5.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뭐죠? 만족을 얻는 거니까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중요한 부분 하고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다. X.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다. O. 왜냐하면 물권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그 물건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누가 그 집에서 방해를 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인도 의무가 없어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임대인에게 뭘 안 줘요?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줘야 만족을 얻는 거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모든 용의물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과 같은 용의물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뭐죠? 고쳐야 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고장난 것이 있다면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고쳐줄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뭐가 인정이 되죠?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채권은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고요. 채권을 행사할 때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대의해서 행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의부터 말씀드리면 대의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해야 문제는 결국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된다. 저번주 우리가 또 쪽지 시험도 봤었죠? 자, 우리가 많이 한 거.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뭘 해놨어요? 등기를 해놨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뭐죠? 악이에요. 병이 악이면 소유권 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 갑은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합니까? 직접 말소 청구합니까? 이게 이거 맨날 하는 건데 맨날 할 때마다 새로워하죠. 자, 무효죠. 등기 무효죠. 얘가 병이 악이래요. 병의 등기도 무효죠. 그죠? 누구 거예요? 대의해야 돼요?
직접 해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갑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위할 필요 없어요. 직접 바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질 못해.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더라도 바로바로 아, 갑거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구나라고 탁탁탁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에 반해서 K는 어떻게 된다고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그죠? 왜요? 갑한테 돈 빌려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지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뒤지게 맞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 뭐합니까? 대의합니다. 이걸 또 처음 들은 다 표정을 지으시면 또다시 뭐죠? 원점으로 가죠. 그죠? 하나만 더 해봐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 제1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는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병 거죠. 왜요? 이중매매는 뭐죠?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죠. 그러면 병은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갑을 대의해야 돼요? 직접이에요? 직접이다. 왜요? 병의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는데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위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했어요?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죠? 갑을 대의해야 된다. 왜냐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만 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뭘 하게 돼요?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 뭐 솔직히 얘도 뭐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채권법의 일부입니다. 이게 계약법만 시험 범위니까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계약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위반하면 안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채권은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뭐가 되죠? 이미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물건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1. 현존하고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다만 2번 해가지고 저당권과 같은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질권은 시험 보면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에 같은 물건만 객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물건의 객체일 수 있어요? 권리가 물건의 객체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당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의미 없죠. 토지가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고요. 4번인데 이 4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가 있어요. 토지 위에다가 기둥 박았습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이니까 기둥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이 기둥은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외벽을 둘렀어요. 부동산이죠? 요래도 뭐예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뭐죠? 부동산이 뭐죠? 건물이 되고요. 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 없이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건축법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우리는 민법, 건축법은 다른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상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뭐죠? 독립된 건물이고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뭘 하지 않았더라도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물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건물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교재 우측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요. 그러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뭐가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필요하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원시체득자는 완공한 건축주가 아니라 원래의 건축주다. 왜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5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 물권 법정주의부터는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죠? 좀 쉬었다가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